우리 특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최혜병 특검이 그렇게 구속영장 한 번을 안 치더니 이번에 몰아서 5명을 쳤는데 그 통상적으로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몰아서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좀 어떤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? 근데 수사는 아마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. 이 5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가 이제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. 왜냐면은 그때 거짓말했다고 얘기되는 사람들 뭐 유재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맞아요. 다 집어넣고 윤석열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잖아요. 사실 우리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윤석열 1월 달에 풀려나면 어떡하냐.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일반 이적죄로 들어가는 거 하나 하고 그렇습니다. 최혜병 특검에서 해주느냐 이제 이거였죠.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실은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명희한 특별검사팀이 그동안에 되게 조용조용히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여기가 제일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3대 특검 중에 네, 그리고 사실은 재판도 있었었고 그 재판에서 나온 자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빼박으로 사실은 여기는 그냥 다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영장이 청구가 돼서 5명이 다 발부가 된다. 그러면은 이제 끝났다. 오영재예요 무슨? 독수리 오영재. 오영재 보니까 지금. 아니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저는 5명 다 발부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. 근데. 사법부요. 워낙에 예상을 많이 빗나가는 지금 결정들을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가 또 이상한 또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을 때 이거 지금 계속 긴가민가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영장 청구 대상이 된 분들을 신상을 좀 불러드리면 일단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천도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, 그 다음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, 그리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,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인데 통상적으로 5명을 넣었을 때 5명을 다 기각하는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죠? 네. 당연히 5명을 다 기각하지는 않고 5명을 다 인용하거나 한두 명은 빼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은 저는 이번에 이제 집어넣었으면 윤석열의 인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김기환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인용을 좀 해줄 것 같고 유재은은 조금 까리까리하고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의 혐의 중에 이제 모해 위증이라는 혐의가 좀 눈에 띄는데 모해 위증이라는 혐의는 주로 어떤 죄목을 얘기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 사람을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거짓말로 고의로 그렇게 위증을 하는 거를 예를 들면 법정 모해 같은 위증이라고 데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너무 꼴도 보기 싫으면 약간 좀 째려본 다음에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형벌을 꼭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거짓말을 이제 해버리는 맞춤형으로다가 맞춤형으로 완벽하게. 그래서 더 세요 형벌이 모해위증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범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좀 높게 치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목요일에 의혹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도 부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네,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난번에 조은석 특검에 윤석열이 나가가지고 다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나갈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 재판에도 안 나갔었었고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모해위증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. 저 사람은 꼭 깜빵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처벌받게 하겠다는 건데 일반 위증죄랑은 좀 다르잖아요. 일반 위증죄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꼭 계획하지 않아도 어쨌든 거짓말했을 때 위증죄고 모해위증죄는 저 사람을 꼭 저렇게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하는 게 모해위증죄잖아요. 의도가 불순한 거. 제일 나쁜 거잖아요. 근데 이번에 그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거짓말을 위증죄는 입증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입증할 정확한 증거들을 지금 본인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. 아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은 안 나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 소동이 크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나왔단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명현 특검 쉽게 얘기해서 최혜병 특검에는 윤석열이 어떻게 할까요? 똑같이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면은 나오려고 할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김현우였거든요. 김현우가 있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받은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지금은 김현우 구치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 나오는 신용이라도 할 것 같아요.
네. 그럼 나와서 똑같이 얘기하겠죠. 또 똑같은 태도를 취하겠죠. 거부권. 진술 거부. 네.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냐가 중요한데 그렇죠. 지난번에 김현우 구치소장은 보호 장비도 일부러 안 하고 가서 일부러 자기가 사실은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. 못하게 우리는 이제 몰랐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너무 이상하다. 그렇죠. 이 구치소 사람들도 이상하고 특검도 이상하다 막 계속 그랬었었는데 결국 우리 말이 맞았다는 네. 거잖아.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조은석 특검 때 나온 거는 그 김현우에 대한 것이 국감에서 밝혀지고 나니까 자기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든지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이제 자기는 가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네. 차라리 쪽팔리게 그렇게 하느니 또 그냥- 이번에 또 벗을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 벗으면 추워요, 이제는 못 받는 또. 이유가 바로 네, 그거예요. 그러니까. 이게 추워서 그땐 못 더웠는데 받는다. 좀 추워 이제. 네. 그리고 그때는 반팔이랑 반바지를 입을 수 있었어요. 내부에서. 그래서 이 반바지만 벗으면 그냥 그때는 이제 뭐 여름에 탈의에 구치소- 그 예, 문제하고, 탈의의 예. 가능성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이번에는 아마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까지 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면 그냥 또 이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할것 말씀 같아요. 해주시고 이 시점에 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지금 내란이라든가 다양한 윤석열의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 건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을 윤석열을 상대로도 구인 연장을 발부받는다면 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하다도 이제 나올 나오라고 수밖에 해야죠. 없는 거. 지금. 바로 그거예요. 그래서 네. 내가 지난번에 지기현 부장은 뭐 안 나온다고 한다더라 이러면서 계속 골석 재판 해주잖아요. 네. 백대현 부장 재판부가 지난번에 이 사람 그때 그 보석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나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나는 사실 니네가 안 나온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. 그게 납득이 안 간다. 살펴보겠다 그랬어요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또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재판에 안 안 나온다. 나오면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구치소장의 그 잘못된 행동까지 다 이미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강제 구인을 저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. 이 법원에서 특히. 그쵸. 일반 그 특검에서 시도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법원이. 재판받는 판사가 하는 거가 완전 다르거든요. 아 다릅니까?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재판하는 사람인데 네가 내 사건에 안 나와. 목숨줄을 쥐고 있는데 안 완전히 나와. 완전 네. 수사기관하고는 대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판사는 지금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상인은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백대현 부장이 이번에도 또 자기 재판에 안 나온다 그러면 네. 이번에는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를 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새로 바뀐 구치소에서는 나는 지난 그쵸. 구치소장하고 다르다. 나는 정식대로 한다 이 얘기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는 될 것 같아요. 그 저는 모습을 그거 꼭 보여줘야 될 것 법정에도 같아요. 나올 것이다. 아니, 결국은 실제 그 모습을 영장으로. 보여줘야 돼요, 네. 실제로 강제구인을 했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되면은 지기현 내란 재판의 지기현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부도 이제 데리고 나오라고 해야 그렇죠. 돼요.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 판사인가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.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죠. 그렇죠. 남들은 다 하는데 넌 왜 안 하냐? 그렇죠. 그렇지. 혼자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지, 네. 그렇지. 아, 아니, 그거 너무 괜찮다. 아 그리고 편지 써 빨리 편지 써. 오늘 요구사항이 많으세요? 그런 건데 전 불현듯 든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 속물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대법관 수를 지금 여당에서 14명에 26명 늘린다고 하잖아요. 그 얘기는 대상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부장판사들 대법관 후보입니까 아닙니까? 그 고등법원 아마 이제 부장급들이 보통은 네. 그 다음에 이게 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아마 많이들 포진돼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돼 있고, 네.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은 지법이니까 음. 지법보다 이제 한 단계 높은 고등법원 부장급 정도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.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사실 수를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보고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서 예를 들면은 지금 재판의 일부 내용도 중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심리를 잘하는지 어떤 판사가 증인 신문을 잘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대법관을 추천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잣대를 통해서 추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 때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배당받는 판사 한 분 한 분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신의 그런 존재를 과시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럼요. 네. 이게 지금 요번에 사법개혁 그 안 초안이 나왔는데 판사들의 태도가 오늘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내란 전날 재판부는 뭐 위헌적이니까 싫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자 네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왜 그러겠어요? 지금 14명 가지고는 자기가 대법관 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는데 네. 이번에 늘려놓으면 물론 3명씩인가 4명씩인가 이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단계적이지만.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. 그럼 나 같으면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밑으로는 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들이 계시면 증언이 되면 재판 연구관도 늘어나거든요.
법원 그 대법원에 가는 그렇죠. 그건 재판연금관 가는 게 하나의 되게 자기에겐 되게 중요한 그 이력이 되는 건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. 그럼 이것 때문에 사실은 12명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 5, 60명은 여기 혜택을 봐요.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싫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다. 나도 갈 수 있다. 기회가 생겼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리고 거예요. 과거에는 대한변협이 이런 데서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우리 추천하고 국민들은 막 모르고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평가 요소들만 네. 그걸 반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중요 재판의 재판장들의 진행상을 보다 보니까 아, 저 재판장은 내가 볼 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요인들이 앞으로 크게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좋은 게 진짜 똑똑해졌다. 옛날에 안 멍청했어요? 그랬는데. 옛날에 안 그랬는데. 미안해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검사든 판사든 대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투표로 뽑아라 선거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실효성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추천할 때 국민들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넣는 거예요. 한두 명 정도만. 그렇지. 그렇게 정확합니다. 되면 선거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렇죠. 그냥 국민들이 추천제만 그냥 해가지고 올리면 실제 그동안에 대한변협에서도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. 평가 시스템을 평상시에 만들어놨다가 우리들이 추천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실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당선되게끔 무조건 그 임명이 되게끔 해주면 그게 약간의 그 변형된 돈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괜찮지 않아요? 네. 그 재판 보시면서 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재판 보면서 많이 생각하죠. 네. 그리고 재판을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? 재판 아니 중계로 조금 본 거 얘기한 겁니다. 지금 보니까 많이 봤다고 하면 좀 이렇게 어폐가 있기 때문에. 또 이게 취재하러 간 적도 있고 맞다.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간 적도 있고. 받으신 적 있어요. 생각해 보니까. 네.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빠졌더라고요. 이번에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궁금해가지고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들 그 정년 있잖아요. 정년을 단축하는 그런 방안은 좀 현실적으로 좀 뭐 대법관들이나 사법부가 좀 강하게 반발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? 저는 그거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뭘요 사실? 대법원장, 대법관들 정년. 정년. 왜 대법원장은 곧 70세예요? 그 정년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. 정년을 좀 당기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바로 그만두게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. 법안 만들어가지고. 근데 그거는 너무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는 거죠. 네. 이미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이미 된 사람한테 너 그만둬라라고 하기 위해서 연장을 막 근데 정년을 막 줄여버리는. 왜 거기만 그렇게 오래? 그 마음은 알겠으나 이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이셨고